네, 먼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사건이 경남 거제시에서 있었습니다. 흉기로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과 밤새 대치하다 추락해 숨진 건데요. 조금 전 경찰의 브리핑도 있어서 그 내용까지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우 기자, 일단 사건 현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9분 이 경남 거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40대 남성이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데요. 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남성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이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누군가 있을까 흉기를 옷 속으로 급히 숨긴 후 꼭대기층의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자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는데요.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살피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남성의 손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혈흔이 묻어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처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살해한 뒤 이 옥상으로 도주하는 중이었습니다. 불안한 듯 옷 속에 숨긴 흉기를 만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내리는데요. 주변 사람은 아랑곳 없이 즉각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전처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며 경찰과 대치를 벌인 건데요. 이 남성 도대체 왜 전처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살해한 걸까요? 그리고 왜 전처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걸까요? 네, 이은우 기자가 아주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영상에 보이는 저 남성이 팀장님, 방금 살인을 저지르고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저 45세 예희 씨가 그 50세에 먹은 회사 사장을 흉기로 살해를 했어요. 네. 그리고 도주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흉기를 소지했다고 보면 계획적인 범죄를 볼 수는 있는데 네. 살인 사건을 저지른 뒤에 너무 당한 것 같아요. 당하다 보니까는 좀 막 넘어지기도 하고 성질 급하기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그런 뒤에 네. 딴 데로 안 도망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네요. 옥상이요. 원래는 이제 밖으로 도망가던가 네. 숨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옥상 위로 올라가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든 살인 사건을 저지른 뒤에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옥상으로 도주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당황한 와중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보시면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거든요. 예, 뭔가 예.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마 본인이 뭐 어떻게 보면 살인이라는 가장 큰 어떤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네.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는 전처하고 통화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뭐 마지막 통화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네. 저 사람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에 뭐 거울은 아닙니다만 거기에다 본인의 네. 얼굴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요. 또 일어나요. 예, 처음에 살해한 이후에는 상당히 김은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해가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러는데 네. 나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옥상을 선택을 할 때는 많이 차분해진 것 같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이제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안위 같은 거는 상당히 포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차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 차분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밝은 데나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도망가지 않고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옥상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경찰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옥상문은 열려 있었고 피의자 본인이 저희가 대화할 때 하는 말이 2회 정도 그곳을 답사를 했었다라고 모두 진술을 했었습니다. 협상 초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사전 준비도 하고 왔는데 이제 위기 협상 요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마 이제 갈등하는 걸로 신경의 변화를 약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협상 테두리에 보면 다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 폭이 한 1m 20cm 정도 되는데 그 부위를 피의자가 계속 돌아다녔던 겁니다. 걸어서. 전처와 만나게 해달라 아니면 전처와 통화하게 해달라. 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주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옥상으로 올라간다는 건 옥상이 상징하는 공간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이 사람의 경우에 살인 그 자체만 목적이었다면은 바로 도망을 갔겠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보지 않고 바로 옥상으로 향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전처와의 통화를 그 위기 요원들한테 얘기했다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그 살인과 더불어서 전처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든지 원망 이런 나 본인의 어떤 심정을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간 남성 밤새 경찰과 대치를 합니다. 제가 아침에 바로 이 뉴스부터 켜봤거든요. 근데 새벽 6시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마네요. 네, 이 남성 오늘 오전 6시쯤 말씀하셨듯이 네. 이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경찰과 대치한 지 16시간 만이었는데요. 이 충격 방지 매트리스 위에 떨어졌지만 그 전에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숨졌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이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하다는 말을 말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경찰에게 그렇게 말한 건가요? 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이 자신과 이 대화를 이어나간 경찰에게 한 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프로파일러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 봐서는 나름 그래도 굉장히 좀 정서적 친밀도인가요? 이렇게 네, 짧은 시간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추락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라포가 형성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아마 그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들은 이제 특공대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레고시에이터라고 그러죠. 네. 이제 협상팀이요. 협상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심리 관계를 또 특정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까지 동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요. 이 네고시에이터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협상팀이, 과정에서 네.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네. 사실은 그게 이제 부정적인 방향이라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오히려 그렇군요. 시간이 네. 길어질수록.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이 경찰 그 전문 기관에서 나름대로 커피도 제공하고 담배도 네. 제공하고 뭐 점퍼 전달해 주면서 계속 말을 시키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좀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 그런 의지를 꺾고자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네. 아마 16시간 동안 나름대로는 상당히 본인도 이 갈등했던 것 같은데 이미 한 사람을 살해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떤 거요? 본인이 공격했던 그 사장이라는 분이 네. 사망한 사실을 알았을까 아니면 모른 채. 몰랐을까. 네. 그래서 그랬을까? 16시간 동안 그 부분을 알려고 상당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경찰이 일단 그 부분을 설명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경찰도 사실 투신 직전에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런 위험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설명 역시 들어보고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는 최초 우리가 협상을 진행했을 때 한 2시간 정도 후부터 계속 지속이 됐었고요. 혼자 뒀을 때 그 위험성을 저희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안정감이 있었다라는 판단하에 투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조금 줬던 상황이었습니다. 일출 전에는 감성적이었던 어떤 정서 상태였다면 일출 이후에는 되게 이성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이 됩니다. 투항을 하게 되면 징역형이 길어지는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처벌의 불안. 만약에 투신했을 때 순간적인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면 그 순간은 짧다. 그러니까 날이 밝아지면서 일출 후에 뭔가 이성적으로 변하면서 내가 만약에 잡히면 징역형을 살게 되겠지. 뭐 우리 아이들은 어쩌지? 이러한 많은 걱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찰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분의 바람대로 전처를 조금 데려다가 대화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좀 외력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좀 빨리 제압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일단은 살인을 한 뒤에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네. 옥상에서는 뛰어내릴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특공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수도 없고 네. 또 일각에서는 마취총 얘기하는데 마취시킬 경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아니면 네고시에이터가 동원돼가지고 심리적으로 네. 안정시킨 다음에 저 사건이 인질 사건은 아니에요. 네. 인질이라고 한다면은 특공대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쓰겠지만은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검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다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 압박을 풀어서 심리 안정 상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전처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네. 실제적으로 그 네고시에이터라든가 프로파일러가 대화를 해야 보니까는 구태여 동원할 필요는 없고 시간이 지르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극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아내 전처 같은 경우는 경찰이 아마 이 만나게 안 해준 이유는요. 네. 저런 경우에 아내에 대한 어떤 원망이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아내를 만나면 오히려 그 어떤 그 감정 상태가 극화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흥분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 부분은 뭐 상당히 네. 그 현장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마취총 얘기가 이제 여전히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예, 마취총은 맞자마자 딱 맞는 순간 바로 마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약이 퍼질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 만약에 마취총을 맞고 비틀비틀 걸어가가지고 균형을 잃고 오히려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경찰이 책임서죠.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무리한 요구 같고요. 네. 예.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일단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했습니다. 에어매트도 한 서너 개를 깔았는데 추락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일부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사실 범행 동기를 직접 그 피의자한테서 들어야 네, 하는데 듣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경찰이 추정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난해 5월에 그 전처하고 네. 아마 이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혼하고 난 이후부터 네. 전처의 어떤 행적을 의심했던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전처가 일하는 사무실에 왔다가 전처는 아마 그 회사 격리로 일했던 것 같고 사망한 분이 그 회사의 사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두 분 사이를 이 사람이 혼자 일방적으로 뭐 오해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분명한 거는 지금 전처도 절대 뭐 어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적절한 관계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꾸 이 사건을 하면서 저분이 이 옥상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거에만 지금 거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어찌됐건 먼저 사망하신 분, 그렇죠. 예, 공격을 받고 먼저 사망하신 분에 대한 어떤 그 애도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먼저 전제를 좀 깔아놓고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어쨌든 한 생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부분 좀 고인의 명복을 좀 빌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했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전처의 행적을 네. 의심했다.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기준에서 의심을 한 거지 실제로 어떤 의심받을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전처랑 통화를 해달라 그래요? 전처는 이미 끝난 사이 아니에요? 현재 처도 아니고 왜 전처랑 통화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렇게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은 네. 내가 어떤 의심의 단서를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망상을 키워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걸 실제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데 뭐 확인이 된 것도 아니면서 본인이 그냥 이렇게 의심을 하고 결국 애매한 사람이 죽게 되고요. 전처 괴롭고 자기도 이렇게 죽는 일이 생기게 됐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 고인이 된 분한테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은 잘못 처신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어쨌든 피해자가 지금 사망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 피의자 범인을 검거를 했는데 범인이 사실은 사망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전처 같은 경우에 조사를 받은 다음에 서류를 꾸며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할 때 네. 불기소 쉽게 얘기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사항을 봐서 그거를 그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를 못하는 거죠. 기소해야 종결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괜한 죄책감을 느낄지 모르는 전처 그리고 피해 유족들 또 이 사건을 밤새 지켜봤을 경찰과 소방대원 그리고 이웃 주민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보호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